매월당 김시습 실천을 중히 여겨 간소하게 살으리라. 김시습 1435년에서 1493년. 김시습은 우리 민족에 낳은 천재적인 소설가, 시인이다. 그는 사상적 깊이와 예술적 높이에서뿐 아니라 문학사적 공적에 있어서도 당시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자, 사상가였으며 정치가 철학가였다. 김시습의 자는 열경, 호는 매월당, 이 밖에도 동봉, 청한, 설잠, 청한, 오세라고도 불렸다. 오세라는 뜻은 당시 사회를 거만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김시습은 세종 17년에 서울 성균관 부근의 빈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나 나면서부터 총명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리워졌다. 그는 혼자 8달 만에 글을 익혀 친척인 집현전 학사 최치운이 시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의 총명은 한 시를 잘 지은 데서도 보게 된다. 그는 늦봄의 풍경을 보고 복숭아꽃 만발하고 버들잎 푸르러 춘삼월 봄철이 저물어만 가누나 라고 지었고, 솔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는 솔잎에 맺힌 이슬 푸른 바늘에 구슬을 꿰는 듯하네 라고 형상적 표현을 하였다. 하루는 당시의 재상 허주가 찾아와 나는 늙은이다 라고 하자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은 젊었으리 라 구절을 지었다. 그래서 허주가 그를 신동이라고 칭찬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재질은 마침내 궁중에까지 소문나게 되었고 마침내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아 궁중에 불려 들어갔다. 그의 나이 5살. 세종은 김시습을 만나보고 그 재간을 기특히 여겨 상으로 비단 50피를 주었다. 김시습은 그 비단피를 끝마다 연결하여 한 끝을 쥐고 국문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는 동봉가에서 그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오세에 글을 지어 문필 의젓하였다네. 세종임금 이 말 듣고 걸레로 부를 적에 일필휘지함에 용사 비등하였어라. 김시습은 13살 때부터 대사성 김반에게서 논어맹자, 시전, 춘추 등을 배웠고 사성 윤상에게서 주역, 예기, 역사문헌 등을 배웠다. 15살 되던 해 어머니 장씨가 돌아가시자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외할머니도 어머니 3년상이 끝나기 전 세상을 떠나셨다. 이에 그는 집에 돌아왔으나 집에는 몸져 누운 아버지밖에 없었다. 이렇듯 그의 소년 시기는 험난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잠시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왕실 내부에서는 왕의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정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세종이 죽고 아들 문종이 즉위 3년 만에 죽으니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한 것. 몇 년 후 한명회 등 신흥 세력을 등에 업은 수양대군 세조가 1455년에 자기 친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 이 사변은 정권 내부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을 벌였다. 세조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대항에 나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등 집현전 학사들과 우용부를 학살하고 이 6신하를 후세의 사육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학연구의 최고 전당이었던 집현전까지 철폐해버렸다. 당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하여 공명을 벌이고 일생 동안 초야에 지낸 6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생육신이라고 한다. 김시습, 원효, 이맹존, 조려, 성담수, 전절 등이다. 세조는 집권 첫날부터 관료 통치 체제를 강화, 백성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므로 일반 서민, 특히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1467년 함경도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 전쟁이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김시습은 31살 서울 삼각산에서 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변의 소식을 듣고 분통이 터질 지경인 그는 임금은 죽일 수도 있다. 모든 백성의 적으로 규정될 때 죽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기 개인의 정권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협박 공갈로서 왕권을 탈취하거나 폭력으로서 무고한 백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고하며 사흘 동안 문을 닫아 걸고 대성통곡하다가 읽던 책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유관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남아가 세상에 나서 자기 포부를 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서 산 사람 노릇이나 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중의 행색을 차리고 당시 정권의 울분과 저주를 보내며 반항아로서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의 시 대동강을 건너면서 해서 시통 하나 걸머매고 손에 막대 짚고 바람비 꾸짖으며 관서길을 떠나노라 라고 썼다. 이 방랑의 길은 그의 정열에 불타는 창작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방랑의 과정에 보고 들은 생활체험에 근거하여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19세기 시인 김삿갓이 조선의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 돌아다녔다면 김시습도 거의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닌 작가이다. 그는 송도에 이르러 시로서 당시 권력층의 부패 타락을 풍자, 평양에 이르러 대동강 기슭의 어부의 이야기, 뜨내기 상인의 마음이 되어 시를 썼으며 청천강 전적지 안시에 와서는 고구려 백성들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심을 노래하였다. 1495년 10월 세조가 단종을 학살하는 참변이 일어나자 김시습은 세조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하였다. 김시습은 그 이후 관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노래한 시집 탕유관동록을 창작하였고 탕유호남록을 썼다. 그는 이처럼 송도로부터 평양 안시, 관서, 관동, 호남의 다도해까지 그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돌아다녔다. 당시 권력층은 자기 정권을 반대하고 나선 김시습의 거취에 대하여 간과하지는 않았다. 당시 세조는 일반 유학자들에게 쓰는 방법대로 김시습에 대해서도 회유책을 쓰려 하였다. 김시습이 금오산에 들어간 그해 3월에 효령대군이 증건하여 원걱사라고 명명하고 낙성연회를 베푸는데 내가 임금께 그대를 추천하였으니 초야에서 지낼 생각을 그만 버리도록 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시습은 이 편지를 받고 잠옷 주저하였으나 다시 생각을 고쳐 그동안의 소식도 알 겸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세조의 참석하에 연회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시습이 자취를 감추고 세조가 이상히 여겨 그 행박을 찾으니 시습은 일부러 부근 뒷간에 빠져 온몸에 똥칠을 하였다. 이러한 연극은 너희들은 모두 이렇게 구린내 나는 더러운 인간들이다 라는 의사표시였다. 시습은 금오산 매월 땅에서 약 6년간에 걸쳐 우리 민족 문학사의 찬연이 빛나는 단편 소설집 금오신화를 창작하고 이 기간에 서울왕실에서는 왕위 교체가 생겼다. 시습은 그렇게 미워하던 세조가 죽고 그의 아들 예종 이황이 죽은 다음 성종 이철이 왕위에 올랐다. 시습은 그 이듬해 가을부터 양주군 수락산 산속에 있는 폭천정사에서 산사람의 생활을 계속하였다. 10여 년간 폭천정사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기간에 그때 이름 있던 제사들과 친분이 깊었다. 추강 남료운 설창 이정원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신진 살인파의 거장인 전필재, 김종직의 제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야적인 인물들이었다. 시습은 44세 되던 해 1479년 머리를 기르고 안씨와 결혼하여 아들까지 주었으나 그의 가정생활은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못하였다. 오래지 않아 그의 처자가 다 죽었다. 시습은 방랑행장을 꾸리고 다시 떠나기 시작하고 그 시기에 양양 강릉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설악산 한계 청평 등을 찾아다녔다. 1493년 3월경 그가 마지막으로 충남 홍산 무량사에서 병들어 몸져 눕게 되자 자필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너의 용모는 지극히 못생겼고 너의 언사는 너무도 오활하니 너는 심산궁곡 속에 파묻혀 있음이 적당하도다 라고 썼는데 그것은 당시 현실을 심산궁곡으로 본 것이었다. 드디어 한많은 기구한 일생을 마친 그의 나이는 59세였다. 그의 저서는 매월당집, 금오신화, 사유록, 시집 9권, 사부 1권, 정론, 철학 논문, 기타 산문들로 엮은 문집 3권 등 모두 19권 5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부병루 층층대 올라 천길이요 누다락 높아 백자러니 홍기와 청기가 들이운 빛은 푸른 강 물속에서 넘실넘실 경계는 좋다마는 세월이 더덥구나. 강산은 무심컨대 인간이 유심하여 풀섭해 지는 햇볕 나그네의 시름이던가 창공에 돋는 달이 이내 마음 밝혀주네. 이제야 올라보니 만다는 생각 절로 난다. 게다가 저녁 까마귀 느닷없이 울 줄이야. 동봉가 여기 한 나그네 그 이름은 동봉 휘날리는 백발의 주름살 잡혀도 어린 시절엔 학문의 뜻을 세워 언짢은 선비 노릇은 바라지도 않았건만 하루아침 나라일 뒤집혀짐에 갈팡질팡 헤매었노라 길동부 없이. 어허 첫 번째 노래여 노래 비장하건만 아득한 저 하늘은 내몰라라 한다네. 꼬부랑 지팡이 마디도 많구나. 앞세워 길잡이 삼고 사방으로 논이 놀아. 북으로 말갈 나무로 부상 어디에 이 시름을 둘 곳이 있단 말가. 날 저물고 길 지쳐도 갈 길은 아직 멀다. 어쩌면 날개 펼치고 구만리 창공에 날아올라 보느냐. 어허 두 번째 노래여 노래 더욱 드높다. 거세 찬 북풍도 나를 위해 부노라. 외갓집 할아버지 어린 날을 거두어 돌 남짓한 어린 손자 글 읽는 것 좋아라고 선마 걸음 배울 적부터 글 가르친 그의 공로 5세에 글을 지어 문필 의젓하였다네. 세종임금 네 말 듣고 권례로 부를 적에 일풀휘지함에 룡사비등하였더라. 어허 세 번째 노래여 노래 진정 안타깝다. 염호는 못 이루고 불우한 신세 되었구나. 어머님 날 기르신 어머님 글방 옆에 집을 옮겨 애지중지 기르셨네. 나 어린 시절부터 공자맹자 글을 읽혀 이 나라 바로잡으라 크게 기대하셨네. 허나 어찌 알았으랴 선비의 학문도 도리어 쓸모없어 10년 동안 산수간에 떠돌아 다닐 줄을. 어허 네 번째 노래여 목매인 노래여 저 산골 까마귀도 반포를 부르짖네.
구름 개인 하늘은 씻은 듯이 맑은데 우수수 부는 바람만 풀숲을 설레이네. 외로이 시름에 쌓여 푸른 하늘 바라보노라. 한바다의 거품인 양 절로 늙어 가나니 내 어이 한평생 내 고독에만 쌓였느뇨. 이 세상 뜨내기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어허 다섯째 노래여. 애끓는 노래여 넋이라도 달리라. 그지없이 달리라. 내 화살 버텨주고 철랑을 쏘려 하니 태일이 바로 한복판에 막아서고 긴 칼 빼어매고 맨여울을 치려 하니 백호가 바로 산후에서 노려본다. 분노에 숨이 막혀 견딜 줄이 있으랴. 휘파람 내쉬니 사면이 적막하구나. 어허 여섯 번째 노래여. 노래마저 서글퍼 장한 뜻 못 이루고 헛되이 수염만 쓰다듬다. 길목집 버들. 길목집 버들아 길목집 버들아. 길목집 버들은 초록색 처고리 남포에 임 보낸 이 마음 어이리. 어느덧 치는 애 서산에 걸렸네. 이내 몸 초가집 두어간 뿐인데 임은야 창파의 천리길 떠나네. 늘어진 가지만 얽히고 설키어 애달픈 이 간장 다 녹여주노나. 옷을 잡고 묻노니 인제야 가시면 언제나 오시려. 해마다 창공에 두둥실 저 달이 12번 둥글고 기울어지느니 북녘땅 12번 두둥글 적마다 아마득 저 달만 쳐다나 보우리. 자규사. 접동 세우네. 달도 없는 빈 하늘에 무엇을 하소하노. 가고파라 가고파라 하련마는 아미산 바라보며 어이 가지 못하느뇨. 나무에만 메어 달려 울어서 접동 방울방울 토하는 피 꽃가지를 물들이네. 긴 날에 다 헤어져 돌아갈 곳 정없는데 무새들이 시세움에 하늘도 내몰라라. 두어라 온밤 지새도록 울어나 새나. 쌓고 쌓인 그 원한을 풀어나 새나. 하염없이 이밀은 이는 신세여. 정막공산 내 홀로 잠 못 이루어 하노라. 등불. 북극성 기울고 은하수 맑고 선들선들 바람에 주렴은 물결지네. 서늘한 베개에 차가운 병풍에 밤은 점점 깊어가네. 불똥 따버리고 심지 돋궈놓고 한가로이 바둑을 두노라니. 솔소리 쏴 대소리 우수수 먼 산에 새벽 안개 피어오르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